자, 이번에는 SSL, 그러니까 TLS 인증서, 정확하게는 HTTPS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TLS 인증서라는 게 필요한데, 대체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더 나아가서 이 인증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HTTPS라는 것이 그냥 보안을 위해서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야 라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인증서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쪽 분야로 일을 하다 보면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인증서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인증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증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개인 키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RSA의 개인 키를 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CSR이라고 하는 요청서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거를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다가 이제 딱 보내서 도메인 인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HTTPS가 그냥 단순하게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에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다 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영어로는 이제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글로 하면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왜 그러냐면은 HTTPS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어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문자열로 보이긴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둘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텍스트, HTTP 통신을 했을 경우에 텍스트로 보이는 것을 암호화시켜서 둘 간에 암호화된 문자열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TLS 인증서의 핵심은 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죠. TLS 인증서를 쓰는 이유가 내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내가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클라이언트과 서버로 전송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건 암호화를 하는 건데, 암호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죠. 내 비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자에다가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자물쇠를 채우면 이 자물쇠를 내가 갖고 있으면 지금 나만 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열쇠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컴퓨터를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특정한 파일 같은 거를 내가 보호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파일을 저장할 때에 암호를 걸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아니면 혹시 뭐 MS 워드라든지 MS 뭐 엑셀 이런 거를 쓴다라고 하면 저장할 때에 암호를 걸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엑셀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딱 열면은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암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한테 이 암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만약에 파일 같은 경우에 암호를 이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메모장에 내는 거는 암호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 압축을 걸 줄 알 거예요. 파일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이 높으니까, 압축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할 때에 암호를 걸 수 있어요. 암호를 걸어 놓으면, 이 압축 파일을 풀 때에 암호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압축이 안 풀리는 거죠.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가지고 전부 다 암호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참 세상 편하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죠. 여기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얘를 영이라 부르고 얘를 철수라고 부르면 철수가 영이한테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호화하면 되죠.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은 메모장 같은 파일에다가 막 비밀스러운 얘기를 막 적은 다음에 특정한 비밀번호로 압축을 한 거죠. 그렇죠? 압축을 하게 되면 암호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메일로 보냅니다. 첨부 파일하고 메일로 보내요. 영희한테. 보내면 영희는 메일을 받았겠죠. 첨부 파일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풀라고 그러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압축된 파일을 풀려고 그러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희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죠. 야, 철수야, 메일 잘 받았다. 첨부 파일 이거 다운받아갖고 압축 풀려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있네? 비밀번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물어봐서 뭐 1, 2, 3, 4, 5, 6, 7, 8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딱 치면 압축이 풀리면서 어떤 특정 테스트 문서가 딱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압축할 때도 같은 비밀번호, 그쵸? 압축 풀 때도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화로 그냥 야 비밀번호 알려줘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쪽은 뭐 영의가 아니라 한 국가, 그냥 뭐 A라는 국가가 있고요, B라는 국가라고 칩시다. 국가 간에 그냥 이제는 전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다 당하는 시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이 B라는 국가에서 암호하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뭐 비행기가 됐든 뭐가 됐든 전송을 해주겠죠. 그때 이 암호화 키도 같이 전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택배를 보내든, 뭐, 항공기를 이렇게 보내든, 뭘로 보내든 간에. 아니면, 미리, 이 암호화 키를 B라는 국가에서 미리 A라는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뭐, 비밀 가방에다가 넣고, A 국가로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밀 요원을 이제, 남한리의 주변 사람들이, 비밀 요원들이 엄호하면서 비밀스럽게 갖다다 주는 겁니다. 딱 갖다다 주면 임무 끝. 그러면 B라는 국가에서 암호화 키를 가지고 이거를 암호화를 시키면 이걸 그냥 보내기만 하면 A라는 국가는 이미 암호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풀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밀 요원이 가방에 이 암호화 키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장거리.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저기 이 비밀키 저 요원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떤 비행기를 탈 거야, 아니면 어떤 배를 탈 거야, 이거를 입수를 했다라고 하면 총 들고 위협을 하겠죠. 비밀키 내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할 거냐, 이 비밀키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같은 비밀키를 공유해서 써야 된다. 이쪽에서는 이 비밀키 하나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합니다. 그렇죠? 암호화를 하는 거를 인크립트, 복호화하는 거를 디크립트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같은 키를 가지고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는 이런 암호화 방법을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시메트릭 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키가 같은 거예요. 대칭키라는 것이 같은 키를 가지고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거꾸로 보낼 수도 있죠. 이 사람한테, 왼쪽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가 같은 키니까 복호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메트릭 키의 핵심적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로그인 이런 거. 여러분들 네이버닷컴이나 다음net 이런 데 로그인 한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그죠? 그게 암호화를 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건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맞냐?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특정 어떤 문서나 문장을 딴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 그런 액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확인 작업에도 이걸 쓴다는 겁니다. 그죠? 키가 있어야 돼요. 시크릿 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가 시크릿 키가 되는 거죠. 아이디는 뭐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겠지만 중복해서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패스워드를 맞으면 이렇게 딱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패스워드는 이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치? 유출되면 큰일 나죠. 패스워드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출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유출됐다거나 이렇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이버닷컴에 내가 가입해서 뭔가 이렇게 메일을 보고 싶은데 메일을 막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메일의 내용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내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줄 테니까 무슨 내용 좀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인터넷에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늘 중요한 메일이 왔을 텐데 이거 확인 좀 해줘. 내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갖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라는 거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키가 하나다.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복호화도 하고 암호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해. 단순하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이 뭐냐? 이걸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죠?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이 키를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키가 유출된 거예요. 유출돼갖고 이 두 사람은 몰라. 이 암호화 키가 유출된 걸 몰라요. 근데 유출됐어. 그래서 이놈이, 이 해커놈이 중간에서 이 암호화 키를 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훔쳐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암호화 키, 비밀키, 암호화 키, 이 비밀키를 이놈이 똑같이 복제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녀석이 자기가 철수인 양, 아니면 영희인 양 속여서 메시지를 쓰고, 그걸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철수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영희는 철수해서 왔다라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암호화키, 비밀키,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쟁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 공유를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밀키, 이 암호화키를 영원히 같은 걸 쓸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석 달 한 번씩 바꾼다. 그러면 이걸 바꿨어, 철수가. 그럼 이거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줘요, 이거를? 전쟁 상황에서. 그죠? 다 도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이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알아내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키를 어떻게 공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뭔가 내가 전송한 메시지들을 단순하게 영이만 볼 수 있으면 안 될까? 그 키가 그렇게 중요한 키로서 역할이 아닌 그냥 단순한 키로서 역할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렇게 해서 나온 암호화 알고리즘이 RSA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RSA라고 부르는데 이거 다 그 3명의 과학자 이름이에요. MIT 대학교에서 만든 건데 RSA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컴퓨터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RSA 암호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서버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SSH 이렇게 해갖고 쳐갖고 접속을 하죠. SSH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로그인하라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키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RSA 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디 패스워드도 대칭 키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속한다 그랬죠. 똑같이 SSH에 접속할 때에 어떤 키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이 RSA 비대칭 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맞냐? 이게 맞아?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라는 것이 반드시 뭔가를 이렇게 암호화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긴 하겠지만 거꾸로는 이 사람이 맞다 라고 확인해 주는 이런 용도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RSA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이 아니라 어시메트릭 이런 식으로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키가 특징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있어야 돼요.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호화하는 이 키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키가 같은 키 하나만 가지고 암호화 복호화를 다 했는데 RSA는 암호화 따로 복호화 따로 키가 딱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암호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인도 쓰여요. RSA는. 이 디지털 사인 이것이 SSL 인증서에 쓰이는 겁니다. 디지털 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SSL 인증서에도 쓰이는 거예요. 디지털 사인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키를 정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키? 복호화를 위한 키를 전송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는 같은 키를 썼으니까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키를 전송을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RSA에서는 키를 복호하기 위해서 키를 정송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RSA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를 두 가지를 만듭니다.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퍼블릭 키, 하나는 프라이빗 키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거 프라이빗 키는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프라이빗 키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그 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퍼블릭 키도 이 프라이빗 키를 만든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고 그랬고 얘 철수라 그랬으니까 영희가 이걸 만들었겠죠. 영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희가 어떻게 하느냐, 퍼블릭 키를 철수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 키는 이름이 공개키예요. 공개키. 공개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철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도 됩니다. 다 알아도 돼. 다 알아도 됩니다. 알아봤자 뭐 했을 거야?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퍼블릭키를 안다 하더라도 영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주려고 그러면. 아니면 뭔가 얘한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주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철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퍼블릭키를 알아도 뭐 어떻게 할 거야? 심지어 이 퍼블릭키가 영희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단 철수는 알고 있지. 이 퍼블릭키가 영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철수가 영희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영희가 공개한 퍼블릭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서 그 암호화된 거를 영희한테 보내요. 그럼 영희가 받겠죠.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 혹은 시크릿 키라고 부르는 건데 개인 키로 이용을 해서 복화를 합니다. 그러면 원본, 철수가 보낸 원본 텍스트 내용이 딱 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는 퍼블릭 키로 하고 복화는 프라이빗 키로, 개인 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보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복화를 하면 이게 돼요. 퍼블릭 키는 아무리 암호화를 한다 한들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영희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철수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희의 퍼블릭 키를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인크리션, 암호화를 한 다음에 영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영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키로만 그거를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RSA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핵심은 뭐냐면 OpenSSL이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세계에서 특히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복호화 이런 것을 체계화 시켜놓은 패키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OpenSSL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암복호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얘가 다 담당해요. 얘가 이 OpenSSL이 전부 다 여기에 다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들이거든요. 치퍼라는 것이 어떤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을 쓸 거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옵션으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penSSL은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최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OpenSSL은 무조건 깔립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윈도우즈에서도 OpenSSL 많이 쓰고 하여튼 암호화 관련된 거를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OpenSSL을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느냐. 오픈 SSL을 쓰려 그러면, 적어도 1점대 이상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1.1.1 버전하고 3.0 버전으로 이제 발매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OpenSS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Welcome to OpenSSL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보면 3.0 이렇게 되어 있죠. 3.1. 베타가 나왔고요. 3.0.7이 스테이블 버전으로, 안정화 버전으로 나와 있죠. 근데 1.1.1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1.1.1 이상 버전을 쓸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TLS 인증서도 결국엔 이 오픈 SSL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암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문제는 뭐냐, TLS의 버전이 있어요. 인증서, TLS 인증서의 버전이 있습니다. TLS의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뭐 1.2,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1.0도 있습니다. 1.0, 1.2, 1.3 이렇게 있는데 오픈SSL 버전이 1.1.1 이하 혹은 1.10. 이하면 TLS 1.3 버전을 지원을 안 해요. 그쵸? TLS 1.3 버전은 당연히 최신의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버전이 낮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1.1.1 이상 버전을 써야겠다. 무조건. 최근에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나 TLS 1.2, 1.0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1.2, 1.3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1.3 이상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1.1.0 이상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웬만하면 이런 암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최신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최신판을 쓰는 게 제일 신상에 좋아요. 한번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메시지가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메시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대칭키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서 한번 암호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AAES, 뭐, 256,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파일은 메시지가 될 거고, output 파일은, 뭐 이렇게 인코딩 된 걸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라 그러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대칭키를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대칭키, 시크릿 키를 입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제 확인해서 되는 건데,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텍스트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원본 내용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파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SSL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크립트된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가져간들 패스워드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 메시지를 한번 지우고 아주 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SS 명령어를 쓰고요. 암호화된 파일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복화를 위한 암호라였는데 암호화할 때도 똑같은 패스워드를 썼죠. 그래서 같은 키를 암복화할 때에 같은 키를 쓴다라고 해서 이제 대칭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호를 입력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암호를 입력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패스워드를 뭐 아무렇게나 쳤다라고 하면
패스워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테스트 파일이 생성됐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원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제대로 치면 이렇게 되면 복화가 됐고 텍스트 파일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복화가 된 거죠. 이제 대칭키 암호화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복호화하는 패스워드를 동일한 걸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거 패스워드를 이렇게 공유해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RSA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다르다 그랬죠. 암호화하는 키는 누구나 다 그냥 다 공개를 하는 거고 이제 공개 키 이렇게 했고 복호할 때는 복호하기 위한 별도의 키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다 보라 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다 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암호화 키는 꼭꼭 숨겨두는 겁니다. 나만 아는 장소에 나만 아는 뭔가 방법으로 꼭꼭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 RSA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첫 번째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오픈SSL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개인 키 또한 역시 패스워드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패스워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키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복호할 때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퍼블릭 키를 만들었는데 퍼블릭 키가 어디 갔냐? 개인 키를 기반으로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픈SSL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RSA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public out 이렇게 하게 되면 퍼블릭 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퍼블릭 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개인 키, 공개 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제 암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메시지를 RSA 방식으로 한번 암호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A 암호화를 하려고 그러면 RSA에서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블릭 키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퍼블릭 키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고 암호화된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패스워드고 뭐고 간에 일단 키를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무슨 내가 오픈SSL을 이용해서 암호화 됐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데이터 파일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보면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되어 있고요. 원본 메시지를 일단 지우고 이제 복화를 해보겠습니다. 복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프라이빗 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키 이렇게 해주고요.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인크립트 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아웃풋으로 뭐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 우리 생성할 때에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줬죠. 패스워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갖고 나오는 거고요. 패스워드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패스워드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는 그냥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한번 쳐주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이 나오고요.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 내용이 복원이 돼서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RSA 정말 좋다. RSA는 진짜 대칭키보다는 훨씬 유용하고 좋구나. 이제 키를 공유하기 위한, 복구하기 위한 키를 공유할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RSA에도 단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도 몇 개만 한번 뽑아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RSA 암호화 키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제 퍼블릭 키,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개인 키는 복구할 때 쓰는 거고, 퍼블릭 키는 암호화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퍼블릭 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수가 영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철수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철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영희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철수라는 거를 속여서 대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퍼블릭 키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 암호화된 메시지가 영희한테 왔어요. 영희는 뭘 알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메시지가 진짜 철수에게서 온 게 맞냐? 이걸 구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RSA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퍼블릭 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희한테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과연 철수한테서 온 건지 안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누구든지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영희한테 보내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든 간에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철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희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한 거잖아요. 철수 입장에서는 이 공개 키가 영희가 발행한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영희가 발행했다라고 칠 수는 있겠지만 혹시 압니까? 영희가 쓰는 컴퓨터를 해킹당해갖고 해커가 거기다가 대신 막 공개 키를 막 발행해.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공개 키를 막 세상에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이 퍼블릭 키가 영희가 발행한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희 입장에서는 받은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가 철수가 보낸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서로 이게 진짜 네가 보낸 거냐? 이거 진짜 네가 발행한 거 맞아? 퍼블릭 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RSA를 쓴다곤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뭔가를 보증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는 영희가 발행한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영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철수가 보낸 게 맞아! 라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인증서라는 겁니다. 인증서는 뭐냐? 이 암호화 키는 영희가 발행한 게 맞아! 라는 거를 제3의 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인증서가 뭐라고요? 이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 이거를 영희가 발행한 게 맞아! 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인증서예요. 인증서는 누가 발행합니까?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 이 개인 키를 특정한 기관이 인증을 해서 대신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위탁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대신에 그 인증을 맡은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보안을 강화시킨 기관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인증을 해주는 거야. 야, 이 키가 이거는 영희가 발행한 게 맞아 라는 거를 보증해주는, 인증해주는 것이 인증기관이다. 인증기관에서는 그 인증서를 이렇게 딱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철수가 이게 암호화시킨 게 맞냐? 이 메시지는? 나한테 뭔가 왔는데 철수가 보낸 게 맞아? 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RSA의 디지털 사인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증기관이 해줍니다. 그거는 인증서에 들어있어요. 디지털 사인이 인증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시켜 봅니다. 핵심은 뭐냐? RSA의 또 다른 기능, 디지털 서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야, 이거는 철수가 암호화해서 보낸 게 맞아 라는 거를 컨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내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증기관한테 위탁해서 내 걸 대신 발행해 주세요. 단 이거는 네가 인증을 해주는 거야. 네가 인증해서 내 걸 발행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가 들어온 메시지가 이게 철수가 보낸 게 맞는지 이거는 거는 RSA의 디지털 서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증서에 있는 서명되어 있는 서명과 똑같냐 를 매칭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해갖고 딱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인증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말 그대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거 맞아! 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RSA가 완벽했다라고 하면 인증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생겨났고 인증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TLS 인증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암호화 그리고 인증서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TLS 인증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